박지원 대표님의 교회 선언으로 제27차 최고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으로부터 국민의당 제27차 최고위원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표님의 모두 발언 듣겠습니다. 최근 민주당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국민의당과는 정권교체 방법 차이 때문에 갈랐었다. 자연스럽게 통합될 것이다. 라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 시점에서 아마 이러한 말은 전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머지않아서 자연스럽지 않게 사라질 것으로 믿습니다. 언제는 혁신에 반대해서 나갔다고 하신 분이 이제 또 함께 하자고 하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일장춘몽 꿈에서 깨시기를 바라고 우리 국민의당 관심을 차라리 비문계 의원들에게 쏟기를 바랍니다. 최근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금호타이어를 중국의 더블스타 컨소시엄으로 쫓기듯 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금호타이어는 회사를 정상화시킬 능력이 있는 분에게 되돌아가야 되고, 사실 박상구 회장은 입탁 경영 7년 만에 금호타이어를 정상화시켰습니다. 산업은행과 채권단에서는 박상구 씨 개인을 우선 인수 청구권자로 지정하고도 매각과 관련된 정보는 하나도 제공해주지 않고 중국에게만 컨소시엄 구성 권한을 준 것은 대단히 불공정한 처사입니다. 만약 중국의 컨소시엄으로 회사가 인수될 때 방산기술 및 상폭경 등을 중국에 넘겨줄 수 있는 위험천만한 처사입니다. 우리 국민의당은 금호타이어 중국 매각 추진이 혹시 사드 무마용이 아닌가, 중국을 달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산업은행과 채권단은 즉각 박상구 씨에게도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는 동일한 조건을 제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국민의당은 정무위에서 이러한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우리 당 대선 후보이신 안철수, 손학규 후보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셨습니다. 어제 두 후보의 출마 선언문을 읽고 또 최근에 TV 토론회를 보고 참으로 든든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많은 언론들은 이변이 없는 한 민주당 후보가 승리하는 대선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정치는 생물입니다. 대선은 언제나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한 편의 드라마였습니다. 국민의당은 국민 모두가 기대하는 이변을 꼭 만들어서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어제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국민의당과 민주당은 정권교체 방법의 차이 때문에 갈라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통합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소기의 격리기라는 말은 이럴 때 딱 맞는 말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과거 민주당 최고위원 시절 당시 문재인 대표에게 친문 패권주의를 고집하지 말고 비문 진영도 깨안아야 당이 깨지는 것도 맞고 정권 교체도 할 수 있다라고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말귀를 못 알아듣고 정권 교체의 방법이 달라서
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 갈라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권 개최하는 방법이 개헌도 싫고 특검 연장도 싫고 오직 이대로 버티고 버텨서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정치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통합을 바란다면 말로만 쉬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충고합니다. 지난 13일 산업은행 채권단이 금호타이어 지분 42.01%를 중국 타이어 업체인 더블스타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강주의 금호타이어는 2조 원대 매출로 지역 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세계적인 토종 기업입니다. 금호타이어 불공정 매각 문제는 단순하게 회사 하나가 매각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 경제 존립과 금호타이어가 그동안 수십 년간 피땀 흘려 습득한 타이어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국가 기술력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역사는 2번 반복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중국 상하이 자동차가 쌍용 자동차를 매각해 먹튀를 당한 비극을 경험했습니다. 더구나 중국의 사드 보복이 날로 심해지는 이 상황에서 중국 더블스타에게 금호타이어를 넘긴다는 것은 경제 논리로만 설명될 수 없습니다. 국민의당은 금호타이어 불공정 매각 추진에 대해서 국회 정무위 차원에서 대응 외에도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금호타이어를 지켜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께서 요즘 문모닝거리를 많이 제공해주고 계십니다. 첫째, 문 전 대표께서는 경선 토론회에서 국민의당과의 통합 운운하셨는데 꿈 깨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 전 대표는 말로는 거창하게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지향한다고 하면서 과거의 틀과 사고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권은 낡은 적폐는 적대적 공생의 양당 기득권 체제, 관료주의와 결합된 제왕적 대통령제, 승자 독식의 선거제도 등입니다. 국민의당은 우리 정치권의 낡은 적폐를 청산하고자 창당하였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양당 기득권 체제를 깨부수는 승리를 거두었고 본권과 협치의 개헌, 결선 투표제를 비롯한 선거구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 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낡은 적폐 청산은 나 몰라 하고 양당 체제의 기득권을 계속 누리면서 개헌 반대, 결선 투표제 반대 등 수구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문 전 대표는 한국 정치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자 탄생한 국민의당의 역사적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국민의당이 정권 교체 방법의 차이로 갈라졌다는 자다가 봉창 뚫는 말씀을 하셨는데 도대체 문 전 대표의 무지와 무능의 끝은 어디입니까? 문 전 대표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누구와 함께 열겠다는 것입니까? 한간에는 문 전 대표 주위에 모인 사람들만 정리하면 대한민국의 적폐와 기득권의 절반은 청소된다고 합니다. 국민의당은 수구의 길을 가고 있는 낡은 양당 기득권 체제의 중심인 더불어민주당과 통합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통합이 아닌 심판의 대상일 뿐입니다. 문 전 대표는 국민의당 통합 발언을 즉각 취소하고 국민의당에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에 대한 문 전 대표의 성찰을 촉구합니다. 둘째, 문 전 대표는 전두환 장군으로부터 표창받은 사실을 자랑하듯이 밝혔습니다. 의도적인 발언입니까? 아니면 속마음을 들킨 것입니까? 문 전 대표가 광주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공감하는 분이라면 감히 할 수 없는 발언이었습니다. 문 전 대표는 자신의 안보 무능 이미지를 불식시키려는 의도에서
표창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번지수를 단단히 잘못 찾았습니다. 문 전 대표의 표창 발언은 부메랑이 되어 다음 주에 있을 광주 전남 경선에서 문 전 대표에게 치명상을 안겨줄 거라 생각합니다. 문 전 대표는 호남이 왜 문 전 대표를 불신하는지 깊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광주 시민들과 국민들에게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 전 대표의 이 두 가지 발언은 상식적으로 황당한 발언입니다. 이 외에도 최근 문 전 대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발언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문 전 대표에게 정상적인 판단력과 분별력이 있는지 의구심을 갖고 있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드 배치 문제를 대선 이후로 미루자. 이것을 외교적으로 미국과 중국에 대한 외교적 수단으로 쓸 수 있다. 이것이 민주당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유력 대선 주자의 이런 자세 때문에 중국의 전략적 개입을 초래하고 있고 경제 보복을 증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한미 동맹의 궤도에서 이탈한 것입니다. 왜 북한이 핵을 포기 동결하면 사드를 철수시키겠다는 주장을 하지 못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수단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한국이 북핵의 위협 속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등거리 외교를 펼칠 한가로운 그런 시기가 아닙니다.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언제까지 문재인 후보는 특전사 코스프레를 계속할 것인가? 그가 특전사 제1공수특전단 제3특전대에서 1975년 8월부터 1978년 2월까지 복무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때 유신의 감옥 속에 있었습니다. 그 특전사 공수부대가 1년 후인 1980년 5월 광주 시민 살육 작전에 투입되었고 그가 자랑스럽게 제기한 전두환 여단장은 1979년 12.12 군사반란의 우두머리로 권력을 찬탈했습니다. 그 이듬해 비상계엄을 확대하고 광주 시민을 살육했습니다. 그런 특전사 경력을 전두환의 표창을 받은 것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겠는가? 참고로 저와 아내는 그때 계엄의 감옥 속에 있었습니다. 그동안 문 캠프는 전두환 표창을 가짜뉴스라고 말해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과해야 합니다. 당장 표창을 반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런 아픈 과거를 자신의 불안한 안보관을 지속시키는 데 활용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내일 검찰에 소환됩니다. 헌재의 판결을 통해서 헌법과 법치의 중요성을 생각해서 엄정한 수사와 법칙 집행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뇌물죄 입증을 위해서 대기업 총수를 포함한 경제계에 대한 수사가 6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고 특히 롯데 등은 사드 부지 제공 등으로 중국의 집중적인 보복을 당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파면되었고 이재용 회장은 구속되었습니다. 법치의 추상 같은 원칙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장기적이고 무리한 수사가 진행되고 그래서 경제에 부담을 주는 일이 없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는 경제인의 구속 수사를 자제해야 합니다. 해외 도피 가능성이 없는 출국 금지는 과감하게 해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우리 당에 두 후보의 출마 선언이 있었습니다. 후보 가운데 가장 깨끗한 후보 가운데 가장 준비가 잘 된 후보의 출마 선언을 보게 됐습니다. 대선이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만 대선 구도가 명백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당 후보가 15%에 육박하는 지지율로 상승하고 있고
안희정 후보가 들어가면 25% 이상으로 양강이 구축될 것입니다. 지금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은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지지가 많이 나오는가 하는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지지의 표방에 나서고 있는 여론조사에 나서는 국민들 가운데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를 찍었던 사람이 37%만이 응답하고 있습니다. 샤이보스가 15% 정도가 응답을 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어느 여론조사에서도 양강이면은 우리 당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50대 40, 45대 32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샤이 보수를 고려하게 된다면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것입니다. 이번 선거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보수 여권의 집권은 무망하고, 그러나 보수가 대선을 결정하는, 보수가 전체가 부동층이 되고 보수 전체가 캐스팅 보트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선 막바지에 보수 정당의 개혁적인 보수들의 전략적 선택에 의해서, 밴드웨건 효과에 의해서 우리 당 후보가 지지율의 급상승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대선 당일 오후에 전략적 선택에 의해서 대선 후보가 결정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깁니다. 이상입니다. 일부 유력 대선 후보들이 조기 개헌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권 교체의 본질이 흐려지고 적폐 청산의 초점이 분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우리 당이 개헌 문제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권 교체보다 더 중요하고 더 높은 상위 가치가 개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 정권 교체는, 민주개혁 세력으로의 정권 교체는 거의 확정적입니다. 국민의당이냐 민주당이냐의 선택만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개헌은 이번에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아마 모르긴 하지만 상당히 긴 기간 동안 개헌에 성공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골든타임인 것입니다. 왜 우리나라가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느냐, 우리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미국에는 입법권, 예산권이 국회에 있습니다. 의회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에게 예산권도 입법권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다 대통령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국들과는 달리 검찰권, 경찰권이 대통령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국정원, 국세청 어떻습니까? 더불어 우리나라의 문화는 수평적이지 못하고 수직적입니다. 준봉적이고 굴종적이고, 쉽게 말하면 아부하고 줄 서는 문화입니다. 제도 자체가 제왕적인데 거기다 문화조차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5년마다 대통령을 뽑는다고 뽑고 있지만 대통령이 당선되는 순간 제왕이 되어버리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는 대통령을 뽑는 게 아니라 제왕을 선출하는, 즉위시키는 그런 의식을 갖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5년마다 비극과 불행을 되풀이해서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개헌을 못하게 되면 모르긴 하지만 상당히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 김대중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개헌을 약속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역시 개헌을 약속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개헌 약속했습니다. 다 안 지켰고 못 지켰습니다. 우선 그 대통령들의 선한 의지를 우리 믿읍시다. 그렇지만 대통령에 취임하게 되면 그거 1년 동안 개헌 문제에 집중할 수가 없게 될 겁니다. 더더군다나 이번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안보 위기, 경제 위기, 정치 위기, 온갖 위기가 중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은 하고 싶어 해도 우리 국민들이, 언론들이, 여야 정치권이, 그리고 측근들이 개헌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게 될 겁니다. 개헌은 물 건너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개헌이라는 것이 우리나라가 정상적으로 그리고 옳고 바른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 단추이기 때문에
우리 당이 개헌의 이 조기 개헌이라는 거,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인식해야 된다. 저는 최소한도 3당의 개헌 합의 5월 9일 날 개헌안을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것, 국민투표에 붙이기로 한 것, 여기까지 가는 것이 만약에 시간적으로 촉박함이 있다면 4월 말까지 국회에서 개헌안을 의결하고 처리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각 당의 유력 대선 후보들을 모여서 합의하게 하는 그런 선도적 기능을, 역할을 우리 당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 오늘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춘분입니다. 오늘부터 하루 중 낮의 빛이 더 길어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지난 겨울에 유난히 어둡고 길었던 터널을 지나 새로운 미래로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국민의당은 어제 대통령 출마를 선언한 공정한 미래사회의 안철수 전 대표와 제7공화국의 손학규 고문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앞장서 가겠습니다. 사드 배치 갈등으로 중국 내 반한 감정이 확산되면서 중국에 거주하는 우리 교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중국인들로부터 욕설을 듣거나 식당에서 쫓겨나고 택시를 타고 가던 유학생들이 고가도로 위에서 반강제로 하차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중국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어떤 경우에도 자국에 와 있는 외국 민간인들의 안전을 보호해야 합니다. 국가 간에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이 민간인들에 대한 위협으로까지 확대되어서는 21세기의 문명국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2015년 서울에서 인용한 200회 식구처럼 양국이 슬기롭게 갈등을 극복하고 상호 굴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정부는 적어도 국민이 내는 세금만큼이라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지난 금요일 최고위원회에서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한 유일호 부총리의 시각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 오늘 한마디 더 해야 되겠습니다. 유 부총리는 지난주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에 참석해서 기자들 앞에서 또 중국 사드 보복에 대해서 유감 표명도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마치 중국 부총리의 말을 듣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비슷한 시각에 중국의 한국에 대한 경제적 보복 조치는 부적절하고 유감스럽다. 중국이 이러한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 국무장관이 할 수 있는 말을 피해 당사국 부총리는 왜 못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유감 표명조차 못하는 정부에게 무슨 대책을 기대하겠습니까? 정부가 이렇게 입 다물고 수수방관하는 동안 중국의 보복은 갈수록 심해지고 국민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갑니다. 지난 주말에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 어시장에서 또 대형 화재가 났습니다. 지난해 11월 대구 서문시장과 금년 1월 여수 수산시장에서도 대형 화재가 있었는데 영세 상인들의 삶의 터전이 불에 타서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먼저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래포구 어시장의 화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0년 1월에 점포 25개, 2013년 2월에는 점포 36개가 불에 타는 화재가 있었습니다. 사고가 날 때마다 설비 개선과 소방시설 확보 등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결국 변한 것은 없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소를 잃어야 외양간을 고칠지 답답합니다. 정부 당국은 우선 피해를 입은 상인들이 하루빨리 삶의 터전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복구를 서둘러야 합니다. 아울러서 더 이상 재래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당의 새 후보들은 돌봄 노동에 지치고 임금 차별로 고통받으며 보다 안전한 사회를 바라는 여성들의 현실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 10명 중 8명이 여성에 대한 폭력이 심각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여성들은 각종 폭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강력범죄 피해자의 85.6%가 여성이었다는 통계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하루가 멀다 하고 폭력에 희생당하는 여성의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남성 대비 63%에 불과한 임금 차별, 유리천장, 편중된 가사노동 등과 같이 경제적, 사회적 차별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이러한 현실에 분노하며 여성 등 약자를 상대로 한 폭력에 대한 강력한 처벌, 여성의 대표성 강화 및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우리 사회의 인식과 제도는 이 같은 여성들의 외침을, 그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선을 기점으로 우리 사회는 변화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미 우리 당 새 후보들은 여성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책과 공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당은 다른 어떤 당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번 대선 과정에서 여성의 목소리를 담아낼 것입니다. 여성이 당당하고 행복한 사회가 아니라면 진정한 국가개혁이나 민주주의는 없습니다. 국민의당은 이번 대선 승리를 통해 여성이 안전하고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6일 박주선 후보께서, 어제는 안철수, 손학규 두 후보께서 역사적인 19대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제 아름다운 경선 과정을 통해 당의 위상을 높이고 본선에서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당이 이번 대선에서 대한민국호를 이끌어갈 대통령을 배출할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은 제가 현장에서 느낀 대구 경북 지역의 민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구 경북 유권자들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계기로 지역을 연고로 한 기존 보수 정당에 대한 거의 무조건적 지지로부터 서서히 벗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 경북의 유권자들은 두 가지 경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는 정권 교체에 대한 기대,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선거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전자는 주로 젊은 층에서 보이고 후자는 중노년층의 반응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구 경북의 민심이 아직 우리 국민의당과 후보에 대한 관심과 선택으로 이어진 것은 아닙니다. 긍정적인 면은 최근 우리 후보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향후 미디어 보도의 자연스러운 증가와 집중, 그리고 타당 단일 후보의 확정 등 중요 사건이 이어질 때마다 우리 후보의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경선을 치르고 나면 정치적 무관심 또한 개선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에 우리 당이 대구 경북 지역에 대한 정확한 상황 분석과 새로운 관점의 정책적 대안과 아낌없는 지원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지난 2월 24일 대구에서 개최된 제17차 최고위원 회의에서 제가 제안드린 대구 경북 특별위원회를 흔쾌히 수락해 주시고 국회의원이 전무한 이 지역에 김중로 국회의원을 대구 경북 특위에 인선해 주신 박지원 대표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대구광역시당과 경북도당도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제22차 최고위원회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 있었던 경북 경산 문명고가 국정교과서를 굳이 채택한 것에 대해 지난 17일 대구지법 제1행정부가
국정교과서 적용 시기가 2018년으로 늦춰졌고 국회에서 폐기 여부가 논의되는 등 앞으로의 적용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문명고 학생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당장 사용하는 것을 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무엇보다 학생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된 점이 다행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최고위원들의 모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최고위원님들이 협력을 해줘서 우리가 예상했던 30분 정도를 지켜주는 것 감사합니다. 아직도 몇 분은 조금 길게 하시고 짧게 해주고요. 선관위원장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이제 본격적으로 컷오프가 돼서 세 분의 예비 후보들이 본선 후보 확정을 위해서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당대표로서 말씀드립니다. 이미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지도부, 즉 최고위원들과 사무총장 등 당직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중립을 지켜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각 후보들이 저에게 구체적으로 중립을 훼손하는 일이 있다고 지적하는데 앞으로 선관위에서도 공정선거 관리를 하면서 단속해 주실 것을 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선관위원장 하실 말씀 계십니다. 우리 예비 경선을 통해서 본 경선을 치를 세 명의 후보들이 어제까지 해서 전부 대선 출마 선언식을 마쳤습니다. 정제 선관위에서도 본 경선을 치르기 위한 대부분의 룰이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도 우리 본 경선이 아름답게 치러져서 공정한 선거, 그리고 최대한의 국민들이 참여하는 선거,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는 후보를 선출하는 그런 경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명정대하게 심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특히 기왕에 우리 이 당을 지지하는 국민 한 사람이라도 더 본 경선에 참여해서 정말 이제 정권 교체의 주역을 우리 국민당이 그 주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러한 아름다운 경선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주말 동안에 대충 결정된 사항을 몇 가지만 드리고 자세한 설명은 비공개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보들의 기탁금은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과 동일한 수준으로 그래서 본경선 3억 5천만 원으로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투표 시간은 지금 전국 7개소 순회 경선을 해야 하는데 30개 팀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준비상 제약이 있어서 9시부터 6시까지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순회 경선하는 지역 중 광주, 전주, 서울의 경우에는 투표소를 저거는 체육관 투표소 이외에 가동할 수 있는 여력을 해서 구별로 추가소를 이렇게 늘리기로 했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외에 중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들은 비공개 회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별히 하실 말씀 없으면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협조를 부탁드립니다.